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경제, 최저시급, 무엇이 문제인가 편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세율을 대폭적으로 올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수가 처음에는 좀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레포 곡선 이론이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보시게 되면요. 세수와 세율의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세율을 올리면 어느 순간까지 세수는 최대 극대화 구간을 지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세율을 지속적으로 올린다면 오히려 세수는 더 줄어드는 기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법정 최고 이자율이요. 2021년도 7월 1일부터 24%에서 20%로 다운됐습니다. 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낮추면 소시민들이 대출받았을 때 굉장히 대출 이자가 경감이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금융기관이 저신용자한테는 대출을 해주지 않죠. 역마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신용자들은요, 사금융, 바로 고리대금업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금융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게 된다. 오히려 더 큰 리스크에 봉착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알아볼까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최고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그 이상 못 받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금액, 저렴한 금액으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순간에 불과하고 그다음부터는요,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음성적으로 엄청난 금액의 그 주택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은 영원히 주택을 살 수 없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로베스피에르는요, 파리에 사는 아이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우유를 공급하고자 우유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대폭적으로 낮췄죠. 만약에 그 이상을 받게 된다면 무자비한 형벌을 받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죠? 우유값은 폭등해서 서민들은 우유를 전혀 먹을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 낙농업자들이요, 손해를 보면서 우유를 팔 수는 없었고요. 우유를 파는 것보다 그 젖소를 도축해서 살코기로 파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이 인상됐습니다. 결정됐죠. 과연 이렇게 인상이 된다면 2022년도에는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최저시급의 추이 좀 알아볼까요? 1989년도부터의 최저시급의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된다면요. 파란 선이 바로 최저시급이고요. 그다음 주황색, 오렌지 색깔이 바로 물가 상승률입니다.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최저시급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최저시급은 결정이 났습니다. 시간당 9,16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5.1%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주휴수당하고 월 209시간을 그 근로한다고 봤을 때 191만 3,440원이라고 하는 최저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9,160원이라고 하는 최저시급의 산출 근거는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말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였을까요? 바로 경제 성장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라고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4%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8%, 취업자 증가율은 0.7%입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면요, 5.1%가 산출된 근거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누적을 보면요. 경제 성장률은 11.9%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3%고 취업자 증가율은 2.6%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한다면, 논리대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15.6%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떻죠? 41.6%나 상승했습니다. 급격한 인상이라고 본인들이 자인한 꼴이 됐죠. 자, 주휴수당까지 포함했을 때 시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당 9,160원이 아니고요. 주 40시간을 일한다. 하루에 8시간. 그러면 9,160원 곱하기 40시간 하면 36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또 주죠. 쉬더라도 9,160원 곱하기 8시간을 한다면 73,2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36만 6,400원 플러스 73,280원을 받게 된다. 결국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최저시급은 시간당
1992원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OECD 각국의 최저 시급을 연봉으로 환산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한국은요, 원화로 환산했을 때 연봉이 2,154만 원이 2020년도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5.1%가 상승했죠.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로 계산해 보니까 187만 4,050엔 정도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그 원화로 환산하면요. 1,9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습니다. 미국도 좀 알아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주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보시면은 15,080달러 정도 수준이 2022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1,800만 원 내외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주마다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보다 높은 경우도 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시급 결정 시 고려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지역별, 직종별 생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까요? 시간당 생산성을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40.5달러입니다. OECD 평균은 54.5달러입니다. 독일이 66.4달러로 우리보다 1.5배 이상 많습니다. 네덜란드 67.6달러 비슷합니다. 덴마크는요 75달러입니다.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노르웨이는요 2배 이상입니다. 84.3달러입니다. 그리고요 현재는 팬데믹 특수 상황이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합니다. 자, 그리고요. 최저시급이 인상이 되면 파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용이 증대되고 소득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용이 감소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면요.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추정했고요. 21년도, 22년도는 전망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7,530원으로 오르니까 일자리 감소는요. 15만 9천 개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거죠. 2019년도 27만 7천 개나 감소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0년도에 최저 2만 5천 개에서 6만 1천 개,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만 3천 개에서 3만 1천 개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최저 시급이 어떻습니까? 지금 주휴수당까지 감안한다면 만 원을 넘겼죠. 그렇게 된다면요, 최저 12만 5천 개에서 30만 4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된다. 결국 일자리 감소는 고용이 감소됐고 소득이 증가는커녕 오히려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을 불러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최저 시급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나라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최저임금을 설정했더니만 그 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저임금밖에 안 준다는 것이죠. 옆 나라 일본만 해도요. 최저시급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주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 이상을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설정해 놓으면 그것밖에 안 주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2022년도 최저시급 인상한 내용하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